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앉았습니다. 많이 승진했네. 하지만 출연료는 뭐 종래대로 받고 있는 김혜연, 김보엽 기자가 진행하는 뉴욕타임스 174회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즈와 함께하는 신의 21 창간 17주년 기념 정기구독 이벤트. 신의 21 정기구독도 하고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자세한 사항은 www.신의21.com을 참고하세요. 예, 주요 정치 이슈를 짚어보기에 앞서서 이제 오늘 초대 손님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선 통합진보당 공동대변인 전직입니다. 네, 현재는 아닙니다. 을 지내신 지금은 그럼 당직이 어떻게 되시나요? 당직이라고 할 건 없고요. 혁신비대위 산하의 새로나기 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 중에 한 명. 위원. 예. 그리고 당원. 예, 그렇습니다. 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도 혁신비대위 참여하고 계시나요? 뭐 제안을 받으셨는데. 그렇죠. 제안을 받았죠. 예. 거부하셨나요? 수업을 해야 되니까. 오늘 원래 1차 토론에 나오시게 계셨는데 예. 오늘 바쁘셔서 못 나오시고 2차 토론에 나오시게. 그렇죠. 오늘 예정돼 새로나기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얘기도 이따 네. 해보시고요. 그럼 이제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순서가 마련이 돼 있었는데 국회 열리면 하죠. 이거는 뭐 다 그렇게 하죠. 상임위원회가 몇 개가 되고 말고 뭐 민주당 경선은 6월 9일에 결정이 되겠죠. 당 대표가. 예. 근데 김한길 후보가 지금 계속 아까 세 보니까 13곳에서 치렀는데 9곳에서 이기고 4곳에서 졌다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도 그게 대의원 투표의 일부잖아요. 수도권 대의원 한 절반 정도가 아직 투표를 하지 않았고 그 대의원들의 표는 30%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시민, 당원, 이 모바일 투표가 있기 때문에 결과는 끝까지 모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민 당원 선거인단 투표의 반영 비율이 70%죠. 네. 그러면은 뭐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걸로 봐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 이해찬 대세론이 있다가 김한길 후보가 선전을 해서 여러 곳에서 이기고 최종 누계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임에는 틀림없지만 투표는 항상 끝까지 가봐야 알죠? 천호선 전 후보님. 다른 당 이야기라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자의 선거를 치르셨으니까. 투표만이 아니라 정치는 뭐 다 예. 끝까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2012년 4월 11일 치렀던 이 19대 총선에서 은평을 지역구에 출마하셨던 후보셨는데 상대당 후보는 이재호 새누리당 후보가 있었고 정통민주당 후보가 또 있었어요. 이문영 후보라고. 근데 이제 그 출구조사 때만 해도 천호선 후보가 이긴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천호선 후보 캠프에서는 쾌재를 만세를 부르는 소리가. 캠프는 만세를 불렀고요. 저는 굉장히 그때도 침착하고 신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표가 끝나자 1448표 차로 졌죠. 숫자 좀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못 외웠어요. 실제로 1490 무슨 구자가 하나 들어갔던 거 1400여 표 그래요. 1400여 표 차로 졌는데 정통민주당 후보가 2600여 표를 가져갔습니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끝까지 봐야 된다. 어쨌든 뭐 근자에 그런 경험이 있으셨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당대표 경선도 끝까지 봐야 된다. 혹시나 뭐 당원이 이게 포함이 되는데요, 선거인단에. 예. 특정 정파에서 뭐 특정 후보를 민다든지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그 당원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죠. 강한 의지를 가졌다는 거는 후보 쪽에서 우리한테 표 좀 주세요 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조직력이 강한 쪽이 아무래도 이기지 않을까, 유리하지 않을까. 김한길 후보는 조직력은 약하다는 평가가 많던데. 예. 그럼 다른 쪽이겠네요.
그런 평도 나오고 또 정책대의원 문제가 있어요. 한국노총하고 합당하면서 정책대의원이 한국노총이 2,000명, 민주노총 쪽에서 오신 분들이 300명 해서 2,300명 정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표가 꽤 크죠. 왜냐하면 광역 시도 단위 규모가 돼버리니까 그쪽의 표심도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예. 민주통합당의 대표 누가 되는 게 통합진보당한테는 좋은 거예요? 살림살이에. 그런 얘기를 할 처지가 저희가 못 되는데요. 아까 제가 남의 당 얘기로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뭐 저희는 요새 어쨌든 더 힘드니까. 예, 그나마 대통령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좀 그 얘기를 할 자격이 현재 획득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저희 내부의 세계를 문제를 자격만 있으면 해결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좀 신중해야죠. 남의 당 얘기인데. 교수님이 빨리 이렇게 진보당으로 넘어가고 싶으신 왜 오시라니까 혁신비대위 오시라니까 안 오셔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야권 연대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는 뒤겠지만 그래도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 그런 세력이 된다면 좀 더 대통령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의 폭이 커지겠죠. 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오늘 이해찬 후보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석기, 김재현 의원을 직접 만나겠다. 만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제목만 맞습니다, 기사. 네.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뭐 민주당은 좀 더 두고 보자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안철수 원장 좀 전까지 기사를 쓰고 오신 김보엽 단장께서는 참 힘든 문제입니다. 대선 나오시나요? 6월 말 7월 초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이따가 하죠. 왜냐하면 아니 근데 두 분 모셨으니까 오늘 바로 그냥 진보당으로 넘어가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통합진보당 사퇴, 뭐 사퇴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 뭐 그 표현 불편하진 않으신지. 저도 고민을 했어요. 이게 사건인지 사태인지. 그래서 사건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사태라고 이름 붙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김어준 총수가 있었다면 또 한마디 들었을 텐데 어쨌든 이제 바로 순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쫄지 않고 도와주시는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책 소개 글은 대변인께서 읽어주시는 거 어떨까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요? 지금 심각한 토론을 하다가 사회를 보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진짜 재밌다. 이 프로의 특성 경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제가 오늘의 주제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진행자들께서 요구하시면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시청자들께서 좀 어렵게 이해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김재현 의원도 여러 차례 웃고 갔어요. 예. 깔깔대다 갔습니다. 읽을까요? 이거 읽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김재현 의원 같은 경우에 여기에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동아일보 일면, 중앙일보 일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뭐 나중에 그다음에 전국적인 조선일보 5면 이렇게 사진이 실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는 따옴표 영광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일이 주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책 소개해 주시죠. 예. 마음 심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예사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그 뒤를 읽어야 되는 건가요? 네. 기구한 운명을 어쩔 수 없이 안고 살아야만 하는 안동댁 수양딸 범인은 화전 노름을 통해 마음의 상처들을 솔직하게 말하고 나누고 소독하고 치유한다. 제6회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가 박정혜의 장편소설 댄동 어미전은 새로운 삶의 희망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준다. 예. 아니 보니까 조선시대 여인의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크크크 이게 이제 맞습니다. 너무 미리 말씀드리기가 아무런 사전에 예고도 없었던 거라서 제가 김호준은 뉴욕타임스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저는 뭐 하는 방송인지 잘 몰랐고요. 오늘 저는 이렇게 TV가 나오는 건지 모르고 그냥 라디오 팟캐스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옷도 좀 안 이쁘게 입고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그거 기사 일부 인용해서 지면에 실어놓은 거 봤는데요.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은 없다는 걸 솔직하게. 나는 꼼수다를 들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3개 들었습니다. 예. 이것도 또 낙곰수 팬들한테 엄청나게 점수 깎이는 얘기인데
저희는 거짓말을 못해서. 한겨레에서는 낙곰수는 들었는데 임어준 뉴욕타임스는 안 봤다는 걸로 책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가 다 똑같은데 뭐 그렇게 편을 가르지 마십시오. 하지만 오늘 출연해 주셨기 때문에. 네, 근데 감사합니다. 김민웅 교수님은 이거 책 보자마자 이렇게 재밌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제목도 재밌잖아요. 덴동. 이 뜻은 잘 모르겠어요. 어미전. 근데 특이한 건 작가가 1970년생인데 사실은 이런 그 옛날의 이야기를 쓸 만한 세대는 아니에요. 썼다는 게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읽고 싶습니다. 덴동 어미천. 엄마의 이야기. 그런 거죠. 네. 엄마가 붙여준 전. 그런 건 아니고. 네. 좋은 책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통합진보당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저희 지금 녹화하는 날짜가 5월 31일인데요. 오늘치 한겨레 신문에 유시민 전 공동대표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이 인터뷰를 읽은 한 독자의 소감이 마치 속아서 결혼한 사람의 하소연 같다. 예, 어떤 뜻인지 이해가 가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좀. 여기는 질문을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통으로 들어오는군요. 하나씩 시작하지 않고 서론도 없고요. 거기서 그런 거 없습니다. 일관성 있게 하지 않고요. 그냥 알겠습니다. 막 정신없이 하다가 끝나요. 그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민주노동당 당권파와 참여당이 손을 잡고 통합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반대를 무릅쓰고 또 설득해가면서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었느냐는 회의를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 생각은 이 문제, 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자극 극복해낼 수 있다면 결국엔 이것은 옳은 것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아마 참여당 출신들 유시민 대표를 포함해서 다수의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때도 몇 가지 저도 뭐 운동권 출신이니까 옛날에 갖고 있는 몇 가지 악습과 폐습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했었던 것이다 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던 것이 하나고요. 유시민 대표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게 있죠. 대충 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대중적 진보 정당을 하겠다는 합의가 됐다면 그거에 대한 변화의 노력이 있을 줄 알았었는데 실제로 그런 변화의 문제의식조차도 의지 이전에 의식조차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역시 그런 문제의식을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예.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뭐 물릴 수는 없죠. 네. 예. 그게 선거 과정에 특별히 확 더 부각됐나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지적을 하고 이걸 개혁해야 된다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모두가 그냥 뭐 그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협상 대표였습니다. 네, 12월 초에 협상 대표인데 그 전까지 민주노동당 측과 많이 호흡을 맞춰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진보신당 측도 직간접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협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긴 정확한 기억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뭔가 조금 합리적으로 소수자인 통합연대를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당권파와 참여당이 손을 잡고 일을 하지만 비당권파나 진보신당에서 탈당해온 통합연대 측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저희는 좀 더 배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려를 하자고 주장했다면 당권파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서로 가졌던 경험과 평가 때문에 과거 분당 사태나 이해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좀 너무하다. 어떻든 큰 결심하고 들어왔는데 좀 더 이분들의 발언권이라는 것도 높여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막판에 몇 가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지분 문제, 지분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의기구의 구성의 비율 문제나 3대표 제도를 할 거냐 양대표 제도를 할 거냐 당시 사무총장을 공동으로 할 거냐 단독으로 할 거냐 3인 공동이냐 2인 공동이냐 이런 문제가 당시 3주차간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당권파 측이 좀 지나치게 비타협적이고 몰아붙이려 한다는 느낌을 좀 갖긴 가졌었어요. 그게 이제 한 번 있었어. 그 다음에 이제 유시민 대표의 당무 거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패권주의라고 이름 붙이거나 또는 관료주의, 아주 심각한 관료주의 내지는 어떤
기존의 어떤 이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과 집행 라인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배타성 이런 것들이 2차 경고가 한 번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선거 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것 아니었는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유시민 대표의 한겨레 인터뷰를 봤어요. 근데 속아서 그랬다는 측면보다는 그럼 이제 그 제목 타이틀에서는 이석기를 갖고자 이정희를 버렸다. 너무나 아까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속아서 결혼했다는 그 규정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서 구민노당이 여러 가지 체질적인 또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이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사건을 놓고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사건? 이 사건은 경선관리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가 이제 촉발이 돼서 그 문제를 여러 차례 조준호 진상조사위원회의 그렇죠. 진상조사 보고서. 그걸 이제 어떻게 정치로 관리할 것이냐 하는 그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 실패를 해버린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정리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얘기하셨던 국민노당의 당권파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초점을 거기만 맞추게 되면은 통합진보당이 에서의 주역이 당권파만은 아니었던 거니까. 그래서 여러 세력들이 함께 져야 될 책임은 또 무엇이었을까라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만 향후의 문제를 좀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권파의 그동안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그 이 진저리가 칠 정도의 그러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느끼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왔을 때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와이파이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향후에 비례대표의 그 이 정당성을 좌지우지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통합진보당이 국민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를 또 결정하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 엄청난 정치적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냈을 때에 여기에는 구체적인 그 이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 함께 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마련하는 조건 위에서 이 문제를 풀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이 사실은 함께 나눠져야 될 그러한 책임이다라는 점을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받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조금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말하자면은 체질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관리하고 조율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이 이제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잘못하면은 그러면은 개파 간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썩 잘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문제가 공개됐을 때 언론들이 모두가 지적했던 것은 이 조사는 부실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부실하다는 얘기는 언론들이 처음에 부실하다고는 안 했죠. 부실의 측면은 뭐냐 하면 이건 이제 정확하게 제 얘기가 이제 전달이 돼야 하는데, 부실의 내용은 뭐냐 하면 당권파가 지적했던 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차원에서 부실을 얘기했냐면 이거는 책임질 주체가 안 나와 있다. 이 얘기를 다 짚었거든요. 주어가 없다. 그건 왜 뭐냐 하면 그건 달리 읽으면은 진상조사 보고서는 애초에 당권파를 겨냥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당 지도부는 모두가 물러나자고 부른 것이지 당권파만 물러나라고 그런 건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당권파가 난데없이 우리만 책임을 져 이렇게 됐던 것은 진상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정말 엉뚱하게 해석해버린 결과고 사실은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에 대한 대답을 해버린 셈이에요. 저는 이거 대단히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당권파의 바보 같은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언론들이 다 이거 뭐 누구 보고 책임을 묻고 있는가? 없잖아 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진상보고서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일단은 당에서 책임 있는 요소들을 일정하게 방어하는 노력도 했다고 저는 느껴져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는 당권파가 도리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왜 겨냥하느냐. 근데 내용은 겨냥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 동시에 니네는 좀 물러나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청취적 부정의 조직적 의도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경선의 관리 부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부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곧 부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정의 소지가 있게 된다는 판단을 국민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통합진보당은 대중적 진보정당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대중들의 판단이 훨씬 중요한 정치적 영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결론이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은 이후부터 당권파의 책임이 매우 커졌고 당권파라고 부르는 것은 통합진보당의 주도적 책임을 누가 갖고 있느냐 했을 때 당권파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점에서는 차후의 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됐다. 당연히 이제 당권파가 제기했던 문제는 경청의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두가 합의를 해서 진상조사 책임단을 꾸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결론이 절대적으로 옳다 아니다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제는 아니고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위임해서 맡겼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또 검증하는 단계를 밟는 것이 옳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오해 소지나 또는 불명예를 억울하게 겪게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구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정치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먼저 거론을 했지 법리적 해석과 접근을 요구했던 건 아니죠. 이런 점에서는 이제 이후에 우리가 봐왔던 당권파의 책임이 아주 막중해진 것이고 더 중요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죠. 이런 게 훨씬 많죠. 정치는 그렇다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도 매우 중요한데 때로는 이 진보정당이 언제나 말하자면은 기존의 권력의 구조에서는 지금도 공안사건 몰이로 가고 있는데 이런 대상이 되는 조건들이 뭐 언제나 상존하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 판단과 행시적 책임감, 예견력 이게 이제 진보정당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 그 점에서 정치력이란 완전히 실종했고 실패했죠. 그 정치로 가기 전에 지금 제가 대변인 출신인데 오늘 김민홍 교수님께서 저를 거의 대변을 해주시는 것 같은 오늘 나올 수 있는 얘기 다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편으로 제가 그래서 김민홍 교수님이랑 같이 하게 되는데 좀 전에 와서 알았지만 제가 굉장히 최근 한겨레 신문의 평가에 보면 저도 매파로 분류됐던 사람인데 오늘 굉장히 강하게 생기셨어요. 네. 이제 김민훈 교수님이니까 올해 좀 방어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진상조사위원회가 그 조사 자체가 부실이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아직도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제 몇 가지 진상조사위원회의 한계와 제가 봐도 아쉬운 점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계 첫 번째 진상조사위원회는요 이런 겁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불러다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중앙에 앉아서 몇 명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중앙에 앉아서 당이 아주 혼미스럽고 당의 집행체계가 흔들려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부분은 업체와 중앙당 담당자 그리고 오프라인 부분은 각 지역에서 자료를 다 보내라고 해서 가지고 옮겨놓고 분석을 한 겁니다. 첫째. 두 번째, 그래서 이것은 누가 잘못했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 관리의 부분과 나머지 부실과 부정을 이제 구별해서 보면요. 부정의 확실한 근거서부터 확실하진 않지만 의혹이 되는 것까지 쭉 나열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진상조사위를 가질 수 있는 어쩌면 한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제, 여기서 이제 약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위험했던 대목 두 가지가 있는 건데 하나는 1차 기자회견에서 총체적 부실점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때 들어서 약간 불안했어요. 총체적 부실 앤드 총체적 부정이라는 뜻으로 읽혀질 수가 있는데 당연하죠. 엄격하게 보면 총체적 부실과 제가 보기엔 그냥 산발적으로 다수 발견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사실에 가깝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사실은 부정이라는 게 좀 더 다릅니다. 부정이라는 것, 총체적 부정이라는 건 선관위에 물어보면 부정은 선거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들은 다 부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총체적 부정이라는 것은 조직적 조작으로 그렇죠.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표현에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하나 문제. 두 번째, 한계에도 불구하고 약간 확실하지 않은 의혹의 것들은 적어도 대외 발표에서 뺐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두 가지 부분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매팔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었다는 것. 아쉬운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당권파의 대응을 날카롭게 만든 요인을 제공한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문제를 풀 때에 양쪽이 다 이제 고개를 숙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진상조사위원회
플러스 비단코파였던 분들도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를 너무 과도하게 의혹제기한 상태로 해서 당 전체가 마치 그런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 같은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줘야 돼요. 포괄적인 정의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예.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조금 더 사실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얘기할 틈이 없네요. 제가 궁금한 것도 많은데. 김민 교수님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러면은 하나만 더 말씀, 고등어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 얘기는 뭐 다시 시켜도 좋은데요. 이 부실한 진상 보고서의 공개 문제입니다. 거기서 이제 주어가 왜 없는가 하는 문제는 김민호 교수님 잘 지적했어요. 일부러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례를 이것저것 들었지만 어떤 사람을 사례를 들었다고 해서 누구 건지 밝히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오해고 그건 자업자득한 측면들이 있다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공개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엄격하게 해서 아까 제가 했지만 의혹이 있지만 검증해봐야 될 것들은 좀 쳐냈어야 돼요. 분명한 부정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정도로 좀 제한시켰으면 시비가 적었습니다. 이 책임을 그러나 한간의 일부의 오해처럼 진상조사위원회 책임만은 아닙니다.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그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진실에 대해서 약간 잘못된 주장도 있으면 대표단에 보고를 했습니다. 2일날 기자회견을 하고 제 기억에 3일날 오후에 이 자료를 사진까지 찍은 거 쭉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그 직전에 대표단에 이게 다 보고가 됐습니다. 2일 기자회견 전에는 대표단한테 보고가 안 됐어요. 2일 전에 보고도 안 됐고 3일 전에는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2일 전, 3일 전에도 구두로 이런 유형들이 있다는 얘기는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이 많이 얘기했다고 들었고요. 보고가 됐는데 그 보고가 됐을 때 이걸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고 한 것은 이정희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 모두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호흡을 갖고 진지하게 몇 개 걸어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유는 있습니다. 이정희 대표 말씀이 맞아요. 그때 하셨던 말씀을 제가 전해 들은 것은 곧 검찰이 들어올 텐데 단 하나라도 우리가 덮으면 나중에 우리가 굉장히 부실한 조사를 하거나 뭔가 은폐하려고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건 맞습니다만 저는 이 공개가 뭐 일부 당권파의 주장처럼 대표단한테 보고하지 않고 또는 대표단의 반대에도 또는 대표단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책임하게 벌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부분을 저는 분명히 좀 해줘야 돼요. 그 책임은 이정희 대표, 유시민 대표, 심상정 대표, 조준호 위원장 대표 포함해서 모두가 큰 정치적 책임을 같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을 저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풀어나갈 때에 이게 이제 서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것이 이제 다른 계파의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깊이 생각을 해서 이것이 갖게 되는 파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상 모두가 다 없었다라는 것이 나타난 결과라 좀 보여져요. 근데 없었을 때에 가장 적나라하게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좋다. 그러면은 경선관리의 부실성은 있고 나머지 부정은 이게 기술적으로 생겨서 부정처럼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 부정인 것인지를 판별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정의 의혹이 되는 부분들은 차후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경선관리의 부실에 한 책임은 우리가 정치로 크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호흡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져서 그 차분하게 그 관계를 볼 거예요. 그 다음 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중앙위 폭력 사태에도 보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제일 저는 이제 이번에 당권파의 태도에 있어서 유시민 대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는 강력하게 문제를 느꼈던 것은 지난번에 이제 와이프에서 특정 언급을 했던 것이지만 되풀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진상조사 보고서를 둘러싸고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정치력의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정희 대표는 이것을 법리 논쟁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정치적 책임에 대한 무기보다는 그것이 굉장히 아쉬웠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긴장을 높이면서 중앙위원회에서의 폭력 사태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던 상황인데 거기에 책임지지 않았죠. 이후에 나타난 폭력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도 한마디도 안 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김미 당선자를 비롯해서 이른바 당권파 의원들은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국민적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태에 대한 원인 분석을 이렇게 했죠. 당시 심상정 의장이 말하자면 강행 처리를 하는 바람에 생긴 분노의 대응이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쪽에서 유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아주 참혹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사죄합니다. 폭력은 잘못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당권파로서의 당에 대한 주도적 입장을 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걸 조직적으로 정리를 하지 못한 것, 공동대표가 폭력의 대상이 됐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100배 사죄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어느 누구도 안 했어. 저는 이런 것들이 진보정당을 아끼는 마음에서 굉장히 분노스러웠어요, 사실은. 이건 정말 잘못된 태도다. 오늘 이 시점까지 그러하죠. 그렇죠. 예. 이런 태도를 계속 갖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게 되느냐 하면은 국민에 대한 책임이 실종된 것뿐만이 아니라 유시민 대표가 그런 얘기했었죠. 책임의식에 대한 거론했는데 저는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게 돼요.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계속 옳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와 같은 표현은 폭력의 정당성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태도를 갖고 있는 한 이 사태를 풀기에는 전혀 틈이 없겠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국민적 책임을 지고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그러니까는 정말 격렬하게 지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려워지는 거는 또 제명 문제가 터지니까는 진보정당은 또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공안정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전선이 두 개가 형성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게 일단 그 사과 부분을 좀 당 내에서 보시기에 이 진심 어린 사과를 지금 김민우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해야 되는데 왜 안 나오나요? 진심이든 아니든 공식적인 사과를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 있게 한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안 나오나요? 워딩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이제 지금 정론관에서 기억할 만큼.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했던 것이지 그와 같은 폭력 사태는 진보 정당으로서 만약 정당으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했어야죠. 근데 국민들 앞에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거는 사과가 왜 안 나오나요? 저는 표현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직을 맡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적어도 나만은 아니래도 나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야 이제 진심이 되겠죠. 부끄럽다 아니다 이런 표현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하여튼 그건 기억하지 잘 못하거나 적어도 그런 말이 있더라도 큰 맥락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네. 미안해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렇게 책임이 소위 비당권파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책임이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렇죠? 김민우 교수님 아까 설명하시면서 이제 이 얘기가 잘못 나오면은 어떤 좀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네. 왜냐하면 이게 체질이 다른 그렇죠. 네. 사람들이 함께 한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체질이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자, 그 말씀을 좀 해볼게요. 초기에 제가 이제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저는 물론 굉장히 단호한 입장이었지만, 이 문제의 출발에 구민주노동당 시절에 노조나 농민회 회원들이, 조합원들이 더 많이 투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선의의 관행서부터 출발된 측면도 있다라고 제 게시판에 딱 글을 올렸더니, 게시판에서 저는 너도 똑같은 뭐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제가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행의 문제냐는 것이죠. 그런 문제로 보는 것인데요. 실제로 사실 비둘기파였군요. 그러니까 제가 왜 비둘기파였는지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한겨레 오보 문제 제가 정리합니다. 나중에. 그 오보를 내는 게 한겨레였어요? 그렇습니다. 농담이고요. 무슨 얘기를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자기가 체질이 다르다는 것이 이제 이런 거죠. 문화의 차이가 있었었고 그런 것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조정하기도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고 어떻게 달랐나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제 저희 토론회에서 나왔지만 독재 시절에 또는 국가보안법 하에서 지금도 있는 하에서 반합법적인 활동들을 해왔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정파들이 있을 때 그 정파들이 당 활동을 하거나 또 당에 또 정파를 떠나서 당 자체가 투표를 높이거나 할 때 서로 양해됐던 정당하지는 않지만 양해됐던 것들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측면이었다면 특히 이제 국민참여당 출신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쓰는 표현 초등학생 반장 선거에서도 없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적인 문제를 보는 시각에 대한 반론들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국민참여당 당원들이 볼 때는 이거는 상식 이하였습니다. 상식 이하. 노무현 대통령 원칙과 상식, 이걸 굉장히 큰 신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 과거의 관행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록 선의에 출발한 것이 일부 있더라도 이거는 국민들한테 납득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반론을 제기했던 것이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권력 투쟁에 보는 시각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 사건이 본격화되기 전 예를 들면 관악을의 이정희 대표 무슨 선거라고 해야 되죠? 여론조사 조작, 여론조사 조작 건이 있을 때까지 시점만 해도 유시민 대표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 알고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참여당 출신들을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음에 당 대표나 당 지도부는 당권파가 계속 회의되거나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건 아마 다수니까. 이정희 대표가 해야 될 것 같다. 다수니까 그렇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이 통합을 주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통적인 진보적으로 오래 했던 사람들을 누르고 저희가 뭐 당권을 잡는다 이거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정희 대표께서 부정선거 조작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들이 충원을 했던 이유, 이번에 사퇴하시는 게 낫다고 충원을 했던 이유도 그렇게 해야 다음에 당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측면도 저 개인한테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당내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얘기할 때. 단 한순간도 의문은 가졌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변이될 게 너무 많구나 심각하구나 라는 의문은 계속 쌓여갔지만 저는 그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터지면서 이건 좀 정말 아닌 것 같다. 저분들이 갖고 있는 이 뭐랄까 여러 가지 관행이라고 이름 스스로 붙이는 것들은 하루 이틀에 고쳐질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바뀌었지만 실제로 예를 들면 참여당 같은 경우는 참여당 출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저도 그렇고 유시민 대표까지가 대변할 일은 아니지만 이 다음에 지금 6월 말에 있을 당권 선거에서 가능하면 참여당보다 정통적으로 진보 정당을 했던 분들 중에 혁신의 의지를 갖고 혁신 프로그램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런 분이 누가 있을지 저희는 떠오르진 잘 않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선 후보는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지금 저희는 아까 대선을 얘기할 단계에 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세력이 모여서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저도 지난주에는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오늘 저 자리가 얘기 많이 하는 자리예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앉았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지난주에는 김재현 의원한테 당시에는 당선자였지만 하도 어디 가서 말을 못했다고 그래서 얘기를 오늘 충분히 하시라고 그냥 그랬더니 그냥 당권파 기자 막 1시간짜리 얘기죠. 저희 시간 정해놓지 않고요. 그냥 막 하고 싶을 때까지 하는데요. 속을 포기하시고 오늘 우리가 아니면 교수님 가시고 난 뒤에 우리가 발언했어요. 자연스럽게 해법 문제로 좀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 전에 됐어요? 제가 궁금한 거 3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쌓아두죠. 가능가요? 하나는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게 됐던 계기가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특정 내 후보, 두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정작 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라는 당권파의 비판에 대한 그 말씀을 좀 하나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정치부 기자나 사회부 기자나 모두 기자라면 그 사실과 진실 앞에 무릎을 꿇거든요. 그리고 저희한테 항상 익숙한 해법은 뭐냐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안 제시. 이거는 거의 그 문법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말씀하신 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명확한 진상규명이 드러났느냐라는 데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진상조사위원회 이후에 진상조사 특위를 만드는 데는 양쪽의 이견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쉽게 합의를 했고 그럼 물론 해석차는 있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사실에 기반한 것이냐를 검증하겠다라고 보는 쪽도 있었고 그 짧은 시간 내에 좀 조사가 충분치 못했으므로 그걸 보강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었고 근데 진상조사 특위를 좀 빨리 구성을 해서 그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일찍 답을 내렸더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에 대한 요 3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해법 문제로 넘어가고 또 뭐 우리 또 종북주의 좀 조져줘야 되잖아요. 얘기할 게 많으니까. 예. 제가 지금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 썩 구별이 잘 가지는데 첫 번째 질문 다시 한 번만. 첫 번째 질문은 주어가 없다는 측면도 아니요. 주어는 아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나갔으니까 그게 아니고
애초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처음 구성되게 됐던 배경에 관한 문제죠. 배경이요? 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왜 만들어졌느냐? 예, 비례대표 경선에서 문제가 됐던 두 쌍의 예. 얘기가 있잖아요. 저희가 예, 예. 그분들 그 이미 사퇴까지 한 마당에 실명을 거론하기는 예, 알겠습니다. 안 하려고 말씀이세요. 예. 하는 거고.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답변드리면요. 이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징후들과 증언들과 주장은 이미 그것이 진행되고 있었던 총선 전에 게시판 여기저기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말씀했던 특정한 두 분이라고 당권파는 그분들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저도 일단 주장이라고 그러죠. 모두에게 관계된 주장. 모두에게 관계된 주장이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뭐 유시민 대표 오늘 얘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그 뭐죠? 지역 후보 경선 할 때도 그와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청년 비례대표도 청년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가 나머지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내에서. 똑같은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건 오해가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연히 특정 후보를 정해놓고 한다는 거야말로 잘못된 것이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비례대표 왜냐하면 게다가 정말 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실의 문제도 제기됐는데 부실은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모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가 다른 사람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문제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런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 개성에 특정인을 겨냥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비례대표 전반에 대한 문제, 아까 좀 부실 관리의 문제까지 해야 되는데 그건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의 주장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결연이다. 아주 주관적 희망 내지는 그 자체가 굉장히 비민주적 발상이다. 자기네들을 빼고 저 사람들만 하기로 했다. 왜 우리를 했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대안 제시 아니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예. 대안 제시 이게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보시죠. 짰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진상조사가 그때 상당 기간 일주일 정도를 미뤄가면서 했는데도 의혹 사례들을 나열하는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누가 이 일에 관계되는지를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온라인 부분은 소위 당권파 분들이 그 관련 라인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답변이 나오질 않아요. 틀림없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앞에 얘기에 오해가 있는데 2차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발언을 빨리 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이 사건이 터지고 났을 때 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맞아요. 이미 그것이 했어요. 묻혀져 버렸죠. 2차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진상조사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2차 진상조사가 만들어졌지만 20일 날이나 발표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20일입니다. 또. 자기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건데 이게 계산을 해보건데 그 정도 걸릴 거라는 건데 진상조사 특위가 왜 늦게 구성됐는가에 일부 의혹이 있는데 그건 이유가 간단합니다. 위원장과 60%를 외부 인사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열심히 섭외를 했습니다. 2차 진상조사 특위에 들어와 주십시오. 거의 다 김민웅 교수님한테까지 진상조사는 안 갔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뭐 민변의 변호사들 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거절하거나 하루 뒤에 못하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누가 이 어려운 일을 폭력 사태까지 보고 나서 용기 있게 맡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성격 문제에 있어 아까 잠깐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기존의 진상조사에 부실만 조사한다.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이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은 그것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진상조사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또 발견될 겁니다. 거기에서 질문 그게- 하나만 더 그래? 그렇게 진행자라고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오늘 유시민 대표 인터뷰 읽으면서도 좀 의혹이 들었던 대목이고 지금 말씀 중에도 이제 언급을 하셔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비례대표 경선 이전에 지역구에서 여러 후보들 간에 이제 그 지역구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누군가가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그 과정에서의 경선의 문제가 있었다면 정당성을 잃은 거 아니냐, 지역구 의원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다행히 그런 곳에서는 그분들이 본선에 당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특별히 문제됐던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논리적으로 성립하는데 그렇게까지 확산시킬 만한 근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제 그 아까 유시민 대표의 한겨레 인터뷰에서도 저는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아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는 것도 있지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당권파에 대한 책임이 워낙 크게 조명이 되다 보니까는 이들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도 문제가 없었다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표현이 비례대표 경선에 나선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만큼 다 사실은 좀 안 좋은 일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을 제외하고. 한 명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구참여당 계열까지 포화가를 해서 책임 고백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아마 당선된 입장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하고 당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은 분명히 좀 다를 거예요. 느낌도 다를 거고. 하지만 이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식으로 조직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통합진보당이 정말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진짜 망하겠구나 싶은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이제 그 체질 문제를 얘기할 때도 저는 이 부분도 균형 있게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국민참여당은 이거 정말 상식이 아니라고 봐. 근데 이 사람도 좀 그런 것 같다. 라고 얘기할 때도 저는 좀 다른 기준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당이 처했던 정책 상황과 국민참여당에 처했던 정책 상황은 역사적으로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놓여 있던 역사적 맥락이 달랐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태도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보당 대표가 총 맞아 죽기도 하고 뭐 이랬던 그렇죠. 역사가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와 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정책 긴장과 압박의 수준과 강도는 국민참여당이 과거에 느꼈던 것과는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죠. 운동을 과거에 했었다 하더라도 놓여있는 자리의 대중적 기반도 차이가 났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거에는 이해가 전혀 없지는 그렇죠.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하기로 했으면 그러면 질적인 방향 전환과 내용이 채워져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체질론을 얘기할 때에는 잘못하면 마치 태생적으로 이미 우리는 이런 거고 쟤네들은 저래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런 뜻은 전혀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조선일보가 좋아하는 표현을 쓰면 내재적 접근이 필요하군요. 뭐 조선일보가 좋아하는 장선보다 하여튼 그러한 것들까지 염두에 두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문제가 터져나올 대로 터져나온 상황에서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풀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정보운동을 해오면서 생겼던 그러한 관성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대중정당으로서 맞지 않는 그러한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짚어지겠지만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로 경청을 해줘야 될 부분들을 서로 경청을 잘 못해준 것들이 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절차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조금만 더 했다면은 그러면은 호미로 막을 걸 가로로 막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다는 거죠. 근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사실은 아까 이제 해법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은 정책 책임과 함께 동시에 항변과 문제와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초기에 정확하게 쫙 두 개의 기능을 세워서 밀고 나갔다면은 그러면 이쪽은 신중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부분이고 이쪽은 신중하게 관리하는 부분까지 해서 두 개를 결합시켜서 끌고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됐었는데 되지 못하고 그냥 격렬한 대립으로 확 넘어가 버린 거죠. 이런 것이 굉장히 아쉬워요.